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렌더 명령어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두 가지 주전자가 나올 겁니다. 화살표가 있는 주전자가 있고 화살표가 없는 주전자가 있죠. 화살표가 있는 이 주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사각형을 그렸고 메이크 그룹하고 서클 그리고 자, 여기도 있네요. 인터랙티브 렌더가 있고 그냥 렌더가 있고 자, 인터랙티브 렌더를 눌렀습니다. 자, 렌더링이 끝났네요. 자, 화면을 움직여 볼까요? 그럼 렌더링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합니다. 화면이 변할 때 렌더링도 계속 변해줘요. 장점이면 내용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빨리 캐치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단점은요, 메모리를 많이 쓴다는 거죠. 끊임없이 렌더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쓰지 않아요. 렌더링을 멈추려면 여기 주전자에 스탑 버튼 있죠? 얘를 누르시면 렌더링이 멈춥니다.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렌더고, 일반 렌더는 화살표가 없는 렌더를 일반 렌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인터랙티브 렌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렌더 엔진이죠. CPU로 렌더링을 할 건지, 아니면 GPU하고 CPU로 렌더링을 할 건지, 아니면 GPU만 가지고 렌더링을 할 건지. 네.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는 뭐라 그랬죠? 순차 렌더라고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화면을 계산해서, 즉 컴퓨터가 화면을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전체 모델링의 윤곽, 그 다음에 이제 밝기, 조도 체크하고 그림자 만들고 이거 순차적으로 쭉 하는 거고, 얘를 끄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킷 있죠. 이 버킷 안에 있는 내용만큼 렌더링을 다 해놓고 넘어갑니다. 이게 버킷의 사이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네모난 버킷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32짜리란 말이죠. 자, 이때 제가 얘를 64로 했습니다. 그러면 버킷이 더 큰 것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더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버킷의 사이즈를 바꿔서 렌더링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퀄리티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는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이 부분. 여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내려가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항목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바뀌어요. 자동으로 다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자동차에 보면 오토매틱이 있고 매뉴얼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 오토매틱이에요. 미디엄 플러스 하이 플러스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숫자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최종 렌더링을 하겠다. 내가 이거 사진처럼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 하이 플러스로. 그게 아니고, 아니 나는 그냥 미리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미디움. 근데 미디움으로 보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작은 로우 플러스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미디움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디노이저, 노이즈 제거하기죠. 노이즈 제거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V레이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카메라도 전에 설명드렸죠. 가상현실에 관련된 카메라, 스탠다드 일반 카메라, 스테레오 안 쓰고 익스포저를 체크해놔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익스포저 값이 작아지면 밝아지는 거, 커지면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오토를 체크해주면 자동으로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된다라고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쪽에 카메라도 제가 함께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요거 같이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뎁스 오브 필드를 보도록 할까요? 뎁스 오브 필드. 뎁스 오브 필드가 피사체의 심도를 의미합니다. 피사체의 심도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200, 푸시 앤 풀 2400. 원기둥이죠. 메이크 그룹. 왜 이렇게 크지? 2400. 메이크 그룹. 자, 복사하기. 1000mm 간격으로 곱하기 10개만. 자, 얘를 이쪽으로 6000mm. 자, 제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뎁스 오브 필드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피사체의 심도라고 합니다. 피사체의 심도. 다시 말하면 피사체의 포커스가 맞춰진 깊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포커스 아웃 효과를 보셨나요? 포커스 아웃. 어떤 사물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나머지 이렇게 뽀얗게 사진이 뽀얗게 된 거. 그게 피사체의 심도예요. 자, 보세요. 얘를 피사체의 심도를 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바로 거리예요.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피사체의 거리. 제가 얘를 누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제가 얘한테 찍어 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한테 놓을 거예요. 피사체 심도를 여기다 놨고요. 자, 그 다음 디포커스. 심도를 얕게 줬습니다. 0.9. 자, 렌더링을 걸어보죠. 어떤 일이 발생하나. 포커스가 다 나간 거 보이시나요? 내가 포커스 맞춰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포커스가 나갔죠. 그죠? 다 뿌옇게 흐려졌죠. 얘가 지금 심도가 얕은 겁니다. 심도가 얕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포커싱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자, 얘를 0.5로 바꿔봤습니다. 이제 심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피사체의 심도가 많이 깊어졌네요. 심도가 깊어지니까 포커스를 기준으로 앞, 뒤로 어떻게 돼요? 다 포커스가 맞는 거죠. 이렇게 포커스 효과를 주는 거. 0.7. 그럼 심도가 얕아집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0.8. 그러면 심도가 점점 얕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뎁스 오브 필드는 이렇게 심도를 바꿔주는, 피사체의 심도를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굳이 뎁스 오브 필드를 쓸 일까지는 없을 겁니다. 자, 비네팅하고 버티컬 렌즈 틸트도 쓸 일은 없을 거고요. 자,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렌더 아웃풋. 렌더 아웃풋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있죠. 이 세이프 프레임은 얘를 켜면 이렇게 화면 상단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회색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4:3 비율이면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렌더링하면 이 안쪽으로 렌더링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회색 영역에 있는 부분은 렌더링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이프 프레임은 렌더링 할 때 어디쯤 렌더링 할 건지 미리 살펴보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지 이 세이프 프레임을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제가 익스포트 2D 그래픽,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내보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여기도 회색 영역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세이프 프레임을 꺼야만 얘 익스포트 했을 때 깨끗하게 나갑니다. 자, 오늘 날짜. 어떤가요? 깨끗하게 나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렌더링을 했을 때 이렇게 간혹 회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정말 심한 경우는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세이프 프레임의 오류 때문에 깨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스포트 할 때는 세이프 프레임을 끄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익스포트 한번 해보시죠. 세이프 프레임을 켜고 익스포트 하시고, 세이프 프레임을 끄고 익스포트 하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 이미지 width and he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에 출력될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출력될 이미지의 크기인데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출력할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대략 픽셀하고 밀리미터하고 비교해 보면 10배 정도? 10배 정도? 아니 10배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거진 1대1 정도의 크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밀리미터로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밀리미터로 적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출력할 때 많이 출력하는 게 A4하고 A3예요. A4하고 A3를 출력할 건데 이런 식으로들 많이 써요. A4인 경우 자 297에 210이잖아요. 그죠? 297에 210인데 여기 뒤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대략 한 280 프레임, 아니 280 dpi 정도의 해상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280 dpi, 300 dpi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인치,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찍히는 점의 개수입니다. 300 dpi면 가로 세로 1인치당 300개의 점이 찍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 dpi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 1인치당 100개의 점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가로 세로당 300개의 점이 찍힐 때의 점의 크기와 가로 세로당 100개의 점이 찍힐 때 점의 크기 어느 게 더 큰가요? 100 dpi 때가 훨씬 더 점이 큽니다. 300 dpi 때는 점이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밀도가 높아요? 300 dpi 쪽이 밀도가 더 높습니다. 우리가 출력할 때 최소 해상도는 300 dpi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진처럼 출력이 됩니다. 사진처럼 출력하려면 300 dpi가 돼야 돼요. 최소 250 dpi 이상 300 dpi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A4 사이즈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어떻게 쓰냐면 3508 2480 이렇게요. 얘가 A4 사이즈입니다. 3508 2480 얘가 A4 사이즈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A4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 300 dpi 사진처럼 출력할 거예요. A4만한 사진으로 출력할 거예요. 그럼 3508 2480 픽셀. 그래야 A4 사이즈 사진처럼 나옵니다. 근데 해상도가 어때요? 많이 크죠? 우리 맨날 600, 800짜리 썼는데
가로 800 dpi, 그러니까 800픽셀짜리 썼는데 4배 정도 더 커졌네요. 그죠? 4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럼 렌더링 타임도 4배 정도 늘어나겠네요.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렌더링 타임이 늦어지게 됩니다. 자요, 이렇게 보죠. 자, 적어 놓을 테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4일 때 3508 2480, A3일 때 4960 3508 이렇게요. 렌더링 해상도를 올려야만 돼요. A4 사이즈로 출력할 때, A3 사이즈로 출력할 때. 여기서 이제 해상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00에 60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할 때 요만하게 나와요. 근데 1024에 768로 놨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할 때 얘가 더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꾸 커져야 돼요. 그래서 최종 A4 사이즈로 출력할 때 혹은 A3 사이즈로 출력할 때 더 렌더링을 더 사이즈를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사진처럼 제대로 표현이 되고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모든 컴퓨터를 다 갖다 써도 예를 들어서 내가 A3 사이즈로 렌더링을 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분? 20분? 심한 건 6시간, 8시간도 비일비재해요. 6시간, 8시간짜리가 나와요. 고해상도로 올라가 버리면.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저장해야지 그런 순간 컴퓨터가 꺼져요. 저장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동으로 저장해 주세요 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 세이브 이미지가 자동 저장이에요. 그래서 최종 렌더링 할 때는 반드시 세이브 이미지를 해주셔야 돼요. 세이브 이미지 켜고 파일 패스 누르시면 이렇게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 놓고 자, 오늘 날짜 2018 언더바 테스트.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 경로가 저장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면 자동 저장이 돼요. 렌더. 그러면 얘가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 세이브 이미지는 마지막에 출력한 거, 아니 마지막에 렌더링한 거 저장할 때 씁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 environment 환경이죠. 여기에 반드시 GI 값은 켜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GI 값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다시 말해서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는 항목이라고 했고, 얘가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빛이, 그러니까 세컨더리 레이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10만큼 조금 더 밝아지는 거죠. 지금은 태양빛이 있어서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매트리얼 오버리드는 내가 지정한 색으로 전부 다 덮어쓰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색상이 지금 사라진 거 보이실 거예요. 내가 지정한 색으로 전부 덮어쓰기. 이게 매트리얼 오버리드입니다. 내가 지정한 색 또는 내가 지정한 재질로 덮어쓰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종종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렌더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이즈 리밋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 노이즈 리밋이 말 그대로 렌더링하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빛이 부족하면 점이 생겨나요. 그걸 노이즈라고 하는데 그 노이즈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노이즈 리밋입니다.
해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노이즈 리밋의 크기가 작아져요. 해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노이즈 리밋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여기가 퀄리티라 그랬어요. 그죠?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노이즈 크기가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노이즈가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디움으로 작업할 때 여기 노이즈를 0.01로 놓고 작업하시면 커스텀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래야 노이즈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노이즈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노이즈 리밋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디노이즈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놓으면 노이즈의 크기가 잡히게 돼요. 그 다음 이 아래 보시면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하고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서브 디바이스라는 게 일정한 가로 세로 똑같은 크기 안에 등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퀄리티가 미니멈 최소, 맥시멈 최대란 뜻으로 하나로 등분하겠습니다. 또는 20개로 등분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건 모자이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이크가 가로 세로 1cm 안에 점으로 찍힌 모자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찢은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모자이크가 어느 게 더 퀄리티가 좋냐면 점으로 찍은 모자이크가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더 많이 찍히게 되는 거죠. 모자이크에 점을 많이 찍어라 그러면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적게 찍어라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디엄이 지금 20에 1인데 여기서 조금만 바꿔줘도 이렇게 금방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는 됐고 안티알리싱 필터. 안티알리싱은 모자이크, 그러니까 사선으로 그려지는 모자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식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영역 방식으로 합니다. 삼각형 방식으로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캔물롬이 가장 선명하고 또렷한 안티알리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리디언스 맵은 조도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리디언스 맵은 장면을 한번 렌더링을 합니다. 씬을 한번 렌더링을 해요. 카메라로부터 씬을 렌더링한 다음 그 다음 조명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조도를 이렇게 다시 계산해줘요. 그래서 조도 계산을 2번 합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근데 브라우트 포스는 카메라에 씬을 렌더링할 때 라이트, 즉 조명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이렉트로 조도를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라우트 포스가 렌더링 그래서 조금 느려요. 대신에 더 정확해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정확한 건 누구냐 그러면 브라우트 포스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프라이머리 레이를 브라우트 포스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느려요. 정확한데 느려요.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을 주로 사용합니다.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 광원, 조명에 빛의 입자가 나옵니다. 이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빛의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빛의 입자가 사물을 만났을 때, 사물에 부딪혔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닿았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나갑니다. 이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는 게 라이트 캐시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실세계에서 실세계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의 조명이 바로 라이트 캐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세계와 닮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라이트 캐시, 가장 정확한 걸 골라라 그러면 브라우트 포스,
가장 빠른 걸 골라라 그러면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을 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이트 캐시가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프라이머리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동글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라이트 캐시는 주로 세컨드리 레이에 쓰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이에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브라우트 포스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없어요. 여기에 옵션이 없습니다. 근데 이리디언스 맵으로 들어가면 옵션이 나와요. 품질이에요. 품질. 미니멈 레이트, 맥시멈 레이스, 서브 디바이스, 이거 다 품질입니다. 품질을 좋게 할 거냐 나쁘게 할 거냐. 당연히 이렇게 올리면 품질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품질 올리는 겁니다. 다 품질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미니멈 레이스, 맥시멈 레이스의 최대가 0입니다. 최대가 0이에요. 최대가 0이고 그 다음에 최소가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서브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품질입니다. 서브 디바이스로 나오는 건 모두 다 품질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품질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폴레이션은 보정인데 보정 수치입니다. 경계가 이렇게 좀 뭉그러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이 들어와서 혹은 비슷한 색이 들어와서 경계가 뭉그러져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인터폴레이션 값을 올려버리면 경계가 또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라이트 캐시는 역시 이건 품질이고 빛의 입자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 사이즈가 빛 입자의 크기고 레이트 레이스는 2번만 추적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죠. 렌더링을 해봐야 확실히 비교가 돼요. 지금 보시는 건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한 번 더 렌더링 하는 거 보이시죠? 렌더링을 2번 합니다. 자, 브라우트 포스를 한번 볼까요? 렌더. 자, 이렇게요. 브라우트 포스 렌더하고 이리디언스 맵 렌더하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제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해상도가 너무 크니까 800에 600으로 바꾸고 렌더. 보시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입니다. 앰비언트는 음영이란 뜻이고 어클루전은 폐색이란 뜻입니다. 라디어스가 음영의 그림자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어클루전 어마운트는 농도예요.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제 생길 건데, 지금 보시면 일반일 때가 이렇고요. 여기가 일반이고, 자, 밑으로 내려볼까요? 렌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조금 더 이렇게 또렷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그림자 라디어스의 크기를 제가 2배인 16으로 올려봤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자가 더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네. 자, 이렇게요. 그림자가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기준을, 위에는 끈 상태, 여기 아래는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림자를, 어클루전을 끈 상태, 여기는 켠 상태입니다. 자, 더 키워보도록 하죠. 제가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32로 했습니다. 그림자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커지는 겁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클루전 0.8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제가 10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림자가 더 진해지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진해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위에 라디어스는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어클루전 어마운트는 농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계가 조금 더 또렷해질 수 있도록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요. 시간대도 이렇게 시간대도 밤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밤 시간으로. 그냥 오전을, 그러니까 오후를 오전으로 바꾸면 밤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렉탱글 100,100 아주 조그만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100,100이에요. 아주 조그만 사각형입니다. 그 다음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50, 그 다음에 Z방향으로 50 이렇게요. 자,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다가 조그만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반지름 10mm짜리인 아주 조그만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옵셋 한 2mm 정도. 자, 푸시 앤 풀 이렇게 해서 한 8mm 정도. 트리플 클릭. 아이고. 자, 메이크 그룹. 링이죠. 반지처럼 된 겁니다. 자요. 이렇게요. 제가 그린 건 요겁니다. 반지처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줄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주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포트라이트의 위치를 클릭하고 그 다음 타겟을 클릭합니다. 여기다 비출 거고 그 다음 크기와 그 다음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렌더 옵션에서 옵션을 확인해보고 렌더. 아이고, 렌더. 저는 꽤 밝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아마 GI 값을 많이 올려놔서 그런 듯 합니다. 자, 이 바닥에는 검정색을 놓을 겁니다. 어두운 색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 아스팔트 있죠? 네, 여기다가 아스팔트를 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렌더가 많이 어둡게 나오겠지요. 자, 이 링 있죠? 이 링에다가는 재질을 이걸 가져올 겁니다. 여기 잘 찾아보세요. 메탈에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크롬 폴리시드. 여기 있네요. 크롬 폴리시드. 여기 22 메탈에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크롬이 스틸 질감이죠. 거기다가 폴리시드는 광택이란 뜻이에요. 크롬 폴리시 그러면 광택 재질입니다. 광택. 이 광택 재질을 지정해 줄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옵션을 줄 거냐면 렌더 옵션에 가면 바로 여기 커스틱스라고 하는 질감이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면 커스틱이라고 하는 질감이 있습니다. 이 커스틱스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아래 보시면 커스틱스 멀티플러가 나옵니다. 멀티플러가 커스틱스를 얼마나 세게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렌더링을 좀 걸어 보도록 하죠. 커스틱이 지금 너무 밝아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커스틱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름에 그 거울 가지고 이렇게 빛 반사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림자 쪽으로 이렇게 빛 반사해 보신 적 있죠? 근데 바로 그게 커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맞닿아서 반사되는 현상, 그걸 커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러를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커스틱에 멀티플러를 세게 주시면 커스틱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빛 반사가 일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고 있죠? 이 빛 반사 효과입니다. 빛 반사 효과.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일렁일렁 거리잖아요. 주변이 빛 반사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커스틱이라고 합니다. 그 유리장 같은 데 빛이 그 돋보기처럼 모이는 현상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커스틱이라고 합니다. 커스틱 효과라고 해요. 너무 센가 본데 커스틱 효과를 좀 줄여볼까요? 절반으로 줄여봤습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커스틱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아니다. 이건 쉬었다 하자. 네. 아까 비들 이렇게 비추는 거, 응? 이걸로 이걸로 킨 거 아니고? 이거. 스포트라이트. 근데 그 방향 조절하려니까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스포트라이트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클릭을 해줘요. 조명이 들어갈 자리. 예. 자, 그다음 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조절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 개가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클릭하고 방향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또 보실까요? 보시면 이번엔 뭘 쓸 거냐면, 자, 렌더 옵션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볼륨메트릭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인바이런먼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에리얼 퍼스펙티브라는 인바이런먼트가 있고 인바이런먼트 포그가 있고. 인바이런먼트가 뭐냐면 대기 환경 효과를 인바이런먼트라고 합니다. 대기 효과란 뜻이에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둘 다 안개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바이런먼트 포그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에리얼 퍼스펙티브가 조금 더 잘 돼요. 에리얼 퍼스펙티브가 이런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사진이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경이라 그러죠. 가깝고 먼 거에 따라서, 자, 여긴 어떤가요? 또렷하게 잘 보이죠? 채도가 높습니다. 근데 멀리 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지금 보시면 마치 요 부분이 안개 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걸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풍경을 볼 때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효과, 요걸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주로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혹은 고속도로 보면 산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에리얼 퍼스펙티브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비저빌리티 레인지, 가시 범위입니다. 가시 범위인데 기본 단위가 미터예요. 그러니까 6,000m란 얘기는 6km란 뜻이에요. 가시 범위가 6km고 앰모스피어릭 하이트, 앰모스피어릭이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의 높이, 바닥에서 6km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바꿔보죠. 10m.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죠. 그러면 안개가 꽉 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안개가 껴서 건물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죠. 거리를, 자, 150m로 제가 늘렸습니다. 렌더. 가시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사물의 형체가 이렇게 구별되는 거 보이시나요? 가깝고 멀리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100m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죠. 렌더. 자, 그나마 이제 앞에는 조금 더 또렷해졌고 뒤에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안개가 끼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안개 효과를 한번 넣어보시죠. 여기에다가 어떤 걸 해주냐면, 보시면 앰모스피어릭 하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높이죠. 안개의 높이. 안개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안개가 있어요. 아지랑이 같은 거 있죠. 물안개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라지는 안개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2m라고 줬습니다. 2m를 렌더링하면 위에는 또렷하고 아래는 이렇게 아랫부분에 2m 높이만큼 안개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얘를 조금만 더 당겨 봅시다. 10m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 아래쪽에 2m 높이, 이렇게 2m 높이에 안개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안개라든지 아지랑이 같은 효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안개 효과를 이 에리얼 퍼스펙티브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전에 한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컨투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애니메이션, 웹툰이죠. 웹툰 렌더라고 보시면 돼요. 호그를 끄고 보시면 오파시티, 여기 위드가 있네요. 선의 굵기예요. 모든 테두리마다 여기 라이너 컬러처럼 선의 색상을 그립니다. 1.5mm만큼이라고 되어 있네요. 렌더링을 하면 만화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조금 크니까 좀 기다려 보죠.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